세 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정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 시간 쭉 함께해 주셨던 김규현 변호사가 저희를 배신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여기 이제 또 큰일 하러 갔어요. 네, 잘 되셨어요. 저는 좀 끽하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곳에서 쓰임이 있는 분이라서 오늘 그 인사를 못 하고 간다. 뭐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좀 송구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서 전해드리고 그 자리를 김규현 변호사가 직접 추천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네. 그 지금 뭐 간단하게 이력을 좀 소개해드리면 박정훈 대령 변호인 그리고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변호인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거는 그 항명 전문 변호사. 네.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 그 국회로 직접 달려가셨고, 예,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군인들한테 내가 항명 전문 변호사다 이걸 외치셨어요. 네, 이게 우연치 않게 그날 딱 김규현 변호사랑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어 저만 2차를 간 상황에서 그 내란을 알게 됐고 그래서 술 기운도 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의도로 달려갔습니다. 국회로 달려가서 본관 입구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입구가 통제가 안 돼서 본관까지 수월하게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보좌관님들이랑 같이 스크럼 짜고 막으면서 있는데 군 병력들이 조금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밀고 못 들어오는 걸 보니까 저쪽도 약간 그 꺼리는 게 있구나. 그래서 너네 반란이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반란에 대해서는 항명을 해도 박정훈 대령 못 받냐 무죄 나온다 하면서 이제 또 대표 변호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명함을 몸에 많이 꼽아뒀더니 200장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했다는 얘기는.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 현장에 뛰어간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뭐 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저는 이제 키보드 워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고령 위원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잘 어울리네. 네. 저 정구승 변호사님 사실 구면이거든요. 저희 페북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변호사 업계에서 뚱뚱함을 담당하고 있다면 잘생김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알아서들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생긴 걸로도. 박인규님이 매불쇼에서 봤던 사람이네라고 해주셨는데 매불쇼 출연하신 적이 있죠? 문건일 변호사랑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때 출연하셨을 때 반응이 괜찮았죠? 네, 좌파 제가 오른쪽 문건일 변호사가 왼쪽 앉아서 좌변 우변으로 해갖고 인기 투표도 진행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좌변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구승 변호사와 이 중증검찰센터 함께 할 텐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법조 이슈라기보다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죠. 한 50여일 됐는데 그동안 검찰에서는 뭐 했는지 재수사 시작하자마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했던 내용 그리고 김건희 씨의 육성이 지금 수백 개가 확보가 됐다라는 거고 블랙펄 인베스트의 40% 수익 배분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언급했다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미루어서 보자면 주가 조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노컷뉴스 보도나 이런 걸 보면 과거에 대신증권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그럼 미래에셋 그 파일은 확보를 안 했다는 거냐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2021년, 22년에 제가 이제 한겨레 사회부장 할 때 저희 법조팀에서 이제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한참 검찰 수사할 때라서 이제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 보면 이제 처음에 대신증권 등 몇 개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2022년 2월쯤에 저희가 그때 그 권오수 회장 공소장을 입수를 해서 범죄일람 표상에 있는 또 봤더니 그때 이제 미래에셋이랑 해서 6개 정도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걸 기사를 갖다 분석을 해서 일면에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관리한 계좌가 미래에셋 등에 나왔다. 그런데 그 보도 나오고서 다음 날 그 윤석열 캠프에서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뭐냐 하면은 그때 했던 거 제가 그래서 적어왔는데 기억이 나서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거래된 김건희 계좌는 미래에셋 대우 계좌다. 그 거래 내역은 모두 김건희 대표가 미래에셋 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 전화로 얼마 선에서 몇 주 정도 사달라는 식으로 주문하면 그 직원이 영업점 단말기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미래에셋 대우 녹취록 영업점 단말기 IP 주소는 검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때 그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캠프에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따지면은 미래에셋 대부분은 김건희가 전화로 주문했으니 이른바 저 HTS 당연히 기록이 남아야 녹취록 있고 심지어 녹취록 있으니 확인하라고 윤석열 캠프에서 말을 했어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4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 심플하게 정리가 되네요. 기사만 보더라도 4년 전에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한번 확보했던 거 나오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제 고검에 들어온 새로운 수사팀이 이제 다시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중앙지검에서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무혐의를 낼 때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 씨가 이제 직접 전화로 거래했던 뭐 대신증권이 됐건 미래에셋이 됐건 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미래에셋 것은 6개가 있었다. 그 계좌가 그중에 4개는 누군가에게 일임을 했고 2개는 직접 운용을 했다. 뭐 시세 조정이 만약에 확인이 이게 되는 상황이면 김건희 씨가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주가 조작 정황이 보이는데 김건희 씨는 나는 뭐 이렇게 뭘 한다는 걸 알지만 주가 조작 사실은 몰랐어라고 얘기한 것만 고스란히 믿고 그냥 무혐의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검찰 수사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이거는 뭐 일종의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하고 민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피하고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뀐 직후고 검찰청이 새로운 어떤 이런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이제 특검이 지금 발효되고 특검이 임명된 이 시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검찰이 아직 수사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검찰의 능력을 좀 믿어주세요. 이거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씨만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아니다. 예, 김건희 씨의 어떤 16개의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지만 오히려 검찰이 이러한 서류를 확보하고도 뭔가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오히려 수사의 그 칼날이 그 검찰을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너무 명백한 그렇죠. 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것까지 분명히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검찰이 아무리 이번에 그 성과를 낸다고 해도 피해가기가 어려운 게 지금 고검에서 하는 수사팀은 그때 중앙지검이랑 하던 팀과 다른 새로운 수사팀이고 실제로 그 애초에 김건희를 너무 수사하다가 수사가 너무 깊이 잘 들어가니까 지방으로 좌천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번에 그 서울고검에서 팀을 꾸리면서 올라온 분들이고 또 뉴스에 따르면 이미 4년 전에 중앙지검 팀이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그걸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고검팀이 요 최근에 다시 재압수수색을 해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으로 봤을 땐 과거 그러니까 무혐의를 줬던 수사팀에 대해서는 그 형사 책임이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해요. 과거에 압수수색 얘기를 할 때 그때도 물어봤잖아요. 기자가 강제 수사 했었냐? 했다. 압수수색 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 브리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알고 봤더니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압수수색이었다. 당시에 그 브리핑이 거짓말 브리핑이다라는 걸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언론 알기를 어떻게가 아니라 국민 알기를 뭘로 알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검찰이 수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나가서 증거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아예 덮어버리고 가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피하는 방법은 증거를 확보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애써. 그러니까 아예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쪽은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저 윤석열 캠프에서 그 반박 자료를 낸 것은 애초에 권오수 회장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가 약간 잘못이 작성돼 있었어요. 그 미래에셋 것도 HTS로 거래가 된 것처럼 돼서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은 저 HTS로 많이 하니까 이거는 김건희가 직접 전화로 주문했어. 그 통화 녹취가 남았는데 어떻게 저 증권사 직원한테 주가 조작을 지시를 해? 이걸 반박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게 그러면서 녹취록 확인해봐라 했는데 안 한 거죠. 검찰은 그때는 안 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뒤늦게 서울고검 재수사하는 팀이 해보니 보니까 수백 개 파일이 있는데 실제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되고. 근데 그때도 그 증권사 좀 많이 다니는 증권사 쪽 직원들 얘기는 오히려 옛날에 저기 HTS보다 전화 주문할 때 주가 조작이 더 많았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매 건건이 주가 조작할 때마다 전화해서 이거 사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전화하고 나서 딱 언제 어떤 수량으로 언제 어느 시간 해야 하는 걸 갖다 뭐 미리 다 해놓으면은 일종의 액션 플랜을 짜놓으면 그러면 되는 거라서 그때도 충분히 반론이 가능했는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기 뭔가 녹취록도 있고 뭐 들여다봐서 뭐 내용이 없더라도 일단
증거는 압수수색해서 확보하는 게 사실 수사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안 했다. 뭐 그때는 뭐 정권 교체기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대신에 바뀌고 나서 이창수가 검사장 시절에 뭐 어마어마하게 수사했다고 하고 무혐의 처분할 때까지도 안 했다. 이건 사실은 좀 일부러 확보되면 덮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제 모두 의심하는 건 검찰이 무능해서 그럼 이걸 몰랐느냐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다분히 어떤 그들끼리의 공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던 그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내용들. 네. 그러니까 김전 민정수석과 대통령 부인이 통화했던 내용이 대통령 부인이 먼저 전화하고 다시 민정수석이 전화하고 그리고 그 시점이 중앙지검이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이제 저거 하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그 황제 출장 조사. 열흘 뒤쯤에. 예,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무혐의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창수 지검장은 지금 사표 쓰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실은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새 정부 출범하는 그 타이밍에 지금 고묘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 법적으로는 이제 의원 면직 그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들여다봐가지고 그 판례가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사표 쓰고 나갔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네,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 의원 면직 자체 그것도 처분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관련돼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의원 면직 자체가 심사가 잘 되었다라고 하면 추후는 징계가 안 된다라는 게 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징계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형사책임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검찰총장 그리고 그 검찰 관계자들이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놀라운 거지만 그것으로 직접 그 범죄 혐의자와 통화를 나눴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남일 기자님께서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법적인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수사라는 거는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 과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 과정은 검찰의 의무예요. 그 의무에 해당하는 일을 고의로 방기한 거잖아요. 그게 직무유기죄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니까 범죄가 당연히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 성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비화폰의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지 어떻게 이 수사가 방기되었는지 의무가 왜 해태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그 조항이 있어요.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를 하거나 관련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 비호한 경우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현직에서는 직무유기가 성립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이 직무를 해태한다는 고의도 밝혀내야 되고 그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이제 변론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변호만 하더라도 사실 직무유기가 성립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해태가 된 거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명백한 증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요. 참 저희가 교과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혜태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혜태 삼성, 뭐 혜태 타이거즈 혜태가 아니고요. 네, 하지 않는다라는 그 법적인 용어가 좀 그런 게 있어. 저희끼리는 편하게 되게 쓰는데. 내가 법률 용어 좀 쉽게 써야 된다고 수차례 주장을 했지만. 맞아요. 혜태 정도는 알아요. 네, 저희가 독촉해야 된다 그러는데 최고 한다 그러고 뭐. 김정한 변호사가 저 두산 팬이라서. 네, 맞습니다. 두산 팬이에요? 네. 요새 마음이 안 좋겠네. 너무 힘들어요. 야구는 늘 사람을 화나게 만들죠. 우리 김남일 기자는 전 혜태 편입니다. 기아도 아니고 혜태예요. 그럼 우리 정우승 변호사 LG 어린이 야구단 출신. MBC 청룡 출신인가요? 그때는 제가 태어나진 않았어요. 청룡 시절이 아니에요? 짜증나.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자이언츠입니다. 자 다음에 뭐 요 얘기는 따로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의 혜태가 있었다. 지금 뭐 법률적인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지만 이거는 빼박이다.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없어 보인다. 앞서 1부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그럼 민정기 특검이 시작과 동시에 이 부분은 바로 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뭐 기소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떠나서 김건희 씨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만 치료가 마무리가 되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은 그냥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더 확대되어서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뒤로 가는 건 가는 거더라도 김건희 씨는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요 얘기로 요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제목을 달아놓기를 내란 피의자들의 탈옥 이렇게 달아놨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6일 날 구속기간 만료고 근데 이제 만료 전에
지기현 판사가 보석 허가했다. 뭐 이 뉴스는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항상 뉴스에 보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검찰에서 보석 의견서를 보내고 네.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허가한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이 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석방해주긴 그러니까 조건 달아가지고 보석하자. 근데 지기현 판사는 오케이 허가해주고 근데 김용현은 아 싫어. 난 열흘 더 있다가 아무 조건 없이 프리하게 나갈래. 지금 이 판이 만들어진 건데 네. 이게 김용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군 검찰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뭐 박한수,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등등등. 네. 날짜는 7월 초부터 7월 한 10일 전까지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향신문에서도 나왔고 이제는 뭐 많이 알려졌지만 그 한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요 피고인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거 처음 본다.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기, 조직 사기 사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드물지 않게 있긴 있어요. 조직 사기, 조직 사기,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팀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워낙 수사가 조금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국헌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 지기현 재판부가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왔던 게 잘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 주 2.5회 정도 재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건은 뇌물 사건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내란 사건이고 가담자도 훨씬 많기 때문에 최소 주 3회, 많으면 주 5회까지도 진행해야 되는 사건인데 이거를 주 1회로 했다는 건 6개월을 채워서 보내겠다는 걸 사실상 재판부가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세팅이 그렇게 됐다. 네,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검찰이 사실은 그 즉시 항고를 안 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요 구속 제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또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제도는 바로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바로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설계를 하거든요. 일제 시대를 지나고 형사소송법을 1950년대에 만들려다 보니까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막 괴롭힌 경찰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검찰이 탄생을 합니다. 이제 경찰을 수사 지휘하고 경찰을 못 믿으니까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일제 시대 때 보니까 얘들이 사람을 구속해놓고 재판도 안 하거든요. 무조건 6개월만 그러니까 지나면 풀어주도록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1954년에 제정형사소송법으로 이 만들어진 제도가 2025년에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 방금 정구승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런 방대한 사건, 특히 규모가 큰 사건에서 이런 6개월 구속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검찰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추가 기소를 통해 가지고 구속을 계속 신병을 확보해 왔어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박근혜 특검 때 그냥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4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저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제가 나가 있었었는데 이후에 제 재판을 보면은 그랬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대비를 했죠. 이미 그때도 이제 구속 만기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요. 뇌물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해서 다시 넣거든요. 그래서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뭐 갑자기 뭐 2년짜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서 계속 붙여 나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이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 네. 수사팀장 누구예요? 윤석열. 그 밑에 한동훈 있었고 그들이 했던 그 방법이 그대로 있는 거고 이건 굳이 특검이 아니라도 일반 검사들, 일반 검찰도 매번 하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최소 한 번 별건 수사를 하거나 추가 건으로 한두 개는 저희 조직 사기 사건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연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기현 판사도 판사고 검찰도 검찰이고 일부러 안 했다밖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장동 사건 때 보면은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한 사건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 풀려났는데 그 뒤에 다른 걸로 다시 저 기소가 돼서 이제 구속 기소를 또 취소될 것 같으니까 또 다시 이제 저 구속영장 처음 청구할 때 없던 혐의를 갖다 다시 넣어서 재발부받아서 다시 연기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검찰이 유동규 때는 안 그랬어요. 유동규 때는 뭔가 얘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때가 되는데 이 양반이 두 사건 병합 신청만 하고 왜 이 사람이 추가 구속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탄원을 안 한 거죠. 안 했구나. 그래서 그때 유동규 씨가 풀려나서 나오죠. 그 뒤로 방언이 터지잖아요. 온갖 사방 가서 막 온갖 얘기 다 하면서 언론 인터뷰하고 제가 봤을 때 김용현 씨도 당연히 아마도 딱 그럴 모습일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김용현 씨의 방언은 아마 듣기 어려운 방언일 것 같아요. 터지면은 다 어이없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